안녕하세요. 윤서쌤의 신나는 미술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르네상스에 이은 요 바로크 시대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고대화, 인간 중심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 요렇게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시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크 시대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돈만 내면 자기의 죄와 벌이 없어지는 면죄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교황이 이 시기에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다. 근데 이때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등장해서 이 부패한 구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구교가 뭔가요, 선생님? 카톨릭 뭐죠? 여기 써져 있는 거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구교는 옛 구자를 써요. 한문으로 옛 구를 써서 원래 있던 종교 있죠. 원래 있던 기독교. 그래서 카톨릭을 의미하고 신교는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새로 등장한 개신교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등장하면서 요 신교의 힘이 겁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 구교와 신교 간에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의 힘이 구교의 힘이 다운되죠. 세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구교, 카톨릭, 교환 중심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생겼어요. 우리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런 개혁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반하여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카톨릭의 힘이 상승되었다. 반종교 개혁을 겪으면서 다시 카톨릭의 힘이 세력이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또 여기 절대왕정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또 요 절대왕정이 배경이 되는데요. 절대왕정은 말 그대로 왕권이 엄청 큰 것을 의미해요. 중앙 집권적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반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의 힘이 다시 커졌는데 요 카톨릭이 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절대왕정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파리에 요런 엄청난 베르사유 궁전 들어보셨나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걸 지으면서 왕권을 엄청 겁나 과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술에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교의 힘을 과시하고 왕권 강화에 그만큼 힘을 쓰게 되죠. 그 덕분에 바로크 미술이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역사 시간 같은데 역사 시간 아닙니다. 미술 시간이라 너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바로크가 등장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종교개혁과 절대왕정의 영향으로 17세기 바로크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크가 선생님 무슨 뜻인가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지는 작품들을 조금 이따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크 시대엔 사실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작품들만 추려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럼 바로 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가장 바로크적인 화가라고 불리우는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교와 신교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적인 작품들이 다 파손되었어요. 그리고 구교인 카톨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 관련한 그림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재단화 형식이라고 불리는데 재단화 형식으로 이 세 개 보이죠?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두 개가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로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그린 요 마사초의 작품을 한번 보여줄게요.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인데 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요 루벤스와 마사초의 차이. 네, 맞습니다. 정적이고 고전적이었던 요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서 뭔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동감이 루벤스에서는 더 잘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죽은 모습만 보통 그림을 그렸는데 루벤스 그림에서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구도 또한 이 그림, 요런 정적이었던 요 르네상스 그림과는 다르게 굉장히 대각선 구도로 역동적인 모습이 실감나게 합니다. 인체 표현도 보면 무슨 헬스한 사람들처럼 근육맨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근육맨들만 나타나서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과장한 거 아닌가? 과장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루벤스 작품이 가장 루벤스가 바로크적이다 하는 이유가 루벤스 작품에 바로크 시대의 특징들이 다 담겨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과장도 하고 대각선 구도의 감정, 사람들 표정 보세요. 막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고 뭐 감정도 잘 드러나고 명암 대비도 더 풍부하고 색감도 엄청나게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바로크 시대의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로크적이다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종교 작품만 했냐고요? 아니에요. 다른 유럽 나라로 가면 여러 종류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두 번째 살펴볼 작품은 요 네덜란드의 작가 렘브란트라는 작가입니다.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입니다. 야간 순찰 혹은 야경이라는 제목을 붙여져 있는데요. 이런 야경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이 작품은 사실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밤이 아니라 배경이 까만데요, 선생님? 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에 유약 같은 거 이렇게 씌웠는데 그 유약이 색이 바라면서 후에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이 나중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제목이 붙여진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전 르네상스 시대의 딱딱하고 이상적인 포즈와 구도와는 달리 요 빛의 효과, 요 빛을 받는 부분 보세요. 이 앞 사람들 여기 빛 받고 있고 뒷 사람들 빛 안 받고 있죠. 이런 빛의 효과나 포즈 막 엄청 다양하죠. 사람들 각자 포즈나 이런 극적인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병대인데요. 네덜란드의 어떤 민병대의 주문을 받았대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이 사람들의 그룹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누구는 엄청 잘 보여요. 주인공 같아. 근데 누구는 안 보이는 거야. 막 여기 얼굴 찌끄맣게 나오고 막 여기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잘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해서 여기 인물들이 실제로 렘브란트한테 엄청 따졌대요. 왜 나는 안 보이냐? 똑같이 돈 내는데 왜 난 이러냐? 하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보이는 요 여자아이는 수탉을 잘 안 보이지만 수탉을 허리춤에 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병대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 여자아이가 이 민병대의 마스코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도 약간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앞사람 두 명이 요 민병대를 이끄는 약간 수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렇게 빛을 활용한 조금 다양한 작품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보여주자면 이것도 렘브란트 거거든요.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자가 얼굴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게 이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왜 사람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초상화인데, 자화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우게 된 독특한 작품을 할 정도로 빛을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 이 작품도 빛을 연구하려고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날에 본인을 그린 거고 이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나이 들수록 자화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자, 렘브란트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은 또 네덜란드 작가 베르메르입니다. 베르메르의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빛의 방향 한번 보세요. 빛의 방향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커튼 뒤로 이제 보는 사람이 커튼 뒤에 있는데 이 커튼 너머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빛은 실제로 요 넘어서 본 요 광경에만 빛이 보이고 여기 상대적으로 이 뒤쪽은 조금 내가 보이는 이 시각 쪽은 조금 어둡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뒷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게 베르메르 본인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 알레고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비유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표현을 즐겼던 베르메르는 그림 속에 여러 사물들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곳곳에 내포하게 한 아주 스마트한 남자였죠. 예를 들어 요 여자가 쓴 월계관인데요. 요 월계관은 영광, 뭐 명예 이런 걸 뜻하고 이 여자가 들고 있는 트럼펫은 명성 이런 걸 뜻하고요. 이 뒤에 지도 보이시죠? 요 지도가 네덜란드 지도래요. 근데 여기 가운데 엄청 큰 주름 보이시나요? 가운데 깊은 주름. 요 주름이 네덜란드를 남북으로 나눈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막 다 그렸어요. 그래서 왜 제목에 알레고리라는 게 들어가는지 잘 알겠죠? 베르메르가 이 작품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절대 이 그림을 팔지도 않고 가족들조차 이제 베르메르가 죽고 나서 좀 생계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끝까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썰이 있고 사실 베르메르는 이 작품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이 본 적 있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인데요. 이게 바로크 시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귀걸이의 이 반짝임,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진주 귀걸이의 반짝임부터 이 여자아이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리고 살짝 벌어진 이 입술까지 굉장히 조화롭죠. 그래서 이 조화로운 아름다움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이제 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빛이 얼굴에 강하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둡게 처리했어요. 특히 배경은 거의 까맣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여느 바로크 회화 작품과 마찬가지로 명암 대비 효과를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입니다. 공주와 시녀들을 묘사한 이 작품은 자세히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데 요 왼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 자신의 모습이고 가운데에는 공주예요. 요 친구 공주. 그리고 시녀들 보이시죠? 시녀들 있고 여기 오른쪽에 난쟁이들 보이고 저기 요 거울에 비친 요 두 사람 보이시나요? 여기 거울에 비친 요 두 사람은 왕과 왕비입니다. 각각 왕과 왕비. 자, 이렇게 봤을 때 거울에 왕과 왕비가 비치는 것으로 보면 이 벨라스케스 작가 앞에 왕과 왕비가 서 있고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왕과 왕비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구도가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명암 대비가 보면 또 역시 빛이 방향이 여기 딱 하이라이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딱 빛을 쐬주고 그 뒷부분에는 완전 어둡게 처리를 했죠. 이렇게 명암의 대비가 뚜렷한 것과 더불어서 구도나 상황 설정이 워낙 이렇게 독특하다 보니까 약간 연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는 화면 밖에 공간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구도의 작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사람의 시각까지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크 여러 작품들을 함께 봤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특징들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역동적이고 연극적이고 과장된 표현들입니다. 베르베르 그림들도 연극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루벤스, 처음 봤던 루벤스 그림이 곧 바로크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전 시대의 르네상스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역동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의 호소인데 이것도 르네상스에서 뭔가 있었던 이상적이고 고전적인 미에 그렇게 충실했던 게 르네상스라면 바로크 시대에는 이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간의 현실적인 감정을 터치한다.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걸 아까 작품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자, 세 번째는 풍부한 색과 명암 대비, 빛과 명암 대비입니다. 오늘 본 모든 바로크 작품들이 어두운 부분은 완전 어둡고 밝은 부분은 완전 밝게 뺐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이런 거 보면 어두운 부분 완전 어둡고 밝은 부분 완전 밝고 요것도 어두운 부분 완전 어둡고 밝은 부분 완전 밝고 요렇게 명암과 색의 대비가 굉장히 풍부한 게 바로크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봤던 17세기 바로크 미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18세기 로코코 미술은 영상을 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